봅시다 봅시다. 그 파동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었죠. 파동의 의미가 뭐였어요? 파동. 파동의 뜻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 파동의 의미가 뭐였어요? 파동의 뜻. 영어 표현으로는 웨이브였잖아요. 에너지의 전파 방식. 그렇죠. 에너지 자체라고 해도 되고요.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의 방식을 웨이브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그 웨이브만 갖는 독특한 물리량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파동에서만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물리량. 파장. 바로 그 유명한 파장 같은 개념이에요. 자, 반면에 입자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냥 입자예요. 덩어리, 질량을 갖는 덩어리, 알겠죠? 그럼 그 질량을 갖는 덩어리는 만 가질 수 있는, 파동은 가질 수는 없지만 질량을 가진 덩어리만 가질 수 있는 묘한 물리량이 또 뭐가 있어요? 입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량. 파동은 가질 수 없고. 에너지에 이런 물리량이 있다라고 보통 보기는 어려운데 파동에만, 그러니까 입자에만 있는 물리량. 대표적으로 운동량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저 비대너지 있잖아요. 비대너지의 운동량이 있을까요? 비대너지 운동량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동량은 언제 전달돼요? 운동량은 언제 전달돼요? 부딪혀야 충돌하죠. 그러니까 뭔가 물체가 와서 꽝 때렸을 때 충돌을 통해서 충격을 줄 때 운동량이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형광 불 켜놨잖아요. 불 켜놨는데 빛이 나오겠죠. 네. 그럼 여러분 피부를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운동량의 전달 느껴져요? 아니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당장에는 너무 극도로 그 전달되는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동하고 입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파동은 파동의 성격만, 입자의 성격만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파동이 입자적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입자라고 했던 것에 파동적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흑체 복사 이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생각이 안 난다. 흑체 복사 이론하고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거 광존 효과는 누구의 무슨 성을 나타내는 실험이었어요? 입자성. 누구의 입자성?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거의 개발 완료되어 있거든요. 나사에서 거의 개발 완료되어 있는 우주선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주를 오랫동안 여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연료. 바로 연료 문제죠. 연료.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 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별까지가 그러니까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고 태양계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그거 3광년인가 5광년인가 뭐 떨어진 별이네요. 수치는 기억 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지구에서 그 다음 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3년을 가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빛의 속도 3년, 억수로 빠르네. 근데 3년 정도면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지겨워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빛만큼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등등등 이런 생각만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을 싣고 3년 동안 그 3광년의 거리를 여행할 때 드는 에너지의 크기 얼마? 에너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태양 한 개가 든대요. 태양 한 개가 필요하대요. 태양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다 연소시켜야 그 다음 별까지 갈 수 있대요. 뭐 적어도 지금 기술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주여행 한 번 하고 별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천체학자들 중에서는 문명 단계, 이제 문명 단계를 구분하는 그 천체학들도 있어요. 그거 알고 지구의 문명이 한 1.67 문명 정도인 건 알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구에 그 생명체뿐 아니라 전 우주에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우주에 있는 지적 생명체 중 여러분 우리 지구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진 애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에 보면 외계인들 나오잖아요. 치타울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지구보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 크리족 이런 애들은 엄청난 애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지구의 문명 단계를 구분하는 거를 이미 천체학자들이 해놨다더라고요. 물리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0단계 0단계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구석기요. 구석기. 이렇게 막 돌멩이 들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1단계. 1단계가 뭐냐? 화학 에너지요. 화학 에너지가 뭐예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물질. 화학 에너지 뭐냐면 불 피우는 거예요. 불 피우는 거. 불 피우는 게 화학 에너지죠. 그다음에 문명 단계 2단계가 핵 에너지예요. 핵 에너지. 그래서 핵 에너지인데 핵 에너지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핵 분열뿐 아니라 핵 융합까지 이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2단계 문명이에요. 그럼 인간의 문명은 지금 어느 쯤 와 있는 거다? 한 요쯤 와 있는 거예요. 요쯤 알겠죠? 요쯤. 뭐는 하죠? 이건 하는데 뭐는 조금 힘들어요. 아니 요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고요. 3단계가 3단계가 뭐냐면은 행성 추출이에요. 추출. 네. 행성 하나 딱 정해놓고 저기 있는 물건 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행성 하나 딱 정해놓고 저기 있는 거 야 저기 철, 니켈 이런 거 나한테 다 가져와. 그래서 다 완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알겠어요? 요 문명이 3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별을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별이잖아요, 별. 별에 엄청난 에너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쭉 끌어다가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4단계고, 그 다음에 5단계가 이제 은하계. 네. 은하계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은하계 있잖아요. 그 은하계 주변을 이렇게 다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데다 끌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가 네, 6단계가 이게 뭐냐면은 뭐냐면 은하계 여행이 가능해야 돼요. 은하계 여행. 은하계에서 그 다음 은하계까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7단계가 다중우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멀티버스 있잖아요. 그 다중우주 이론으로 내 우주에서 다음 우주까지 뭐냐면 자유자재로 간섭하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요 단계쯤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신이라고 하죠. 저 정도쯤 되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6단계 넘어가면 시간 여행도 가능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라고 뭐 한대요, 물리학자들은. 근데 이제 지금 지구는 한 뭐 1단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요런 정도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시작이 되는 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중 이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입자의 무슨 성? 입자의 파동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갱이도 뭘 가질 수 있다? 알갱이도 뭔가 뭐냐면 에너지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최초로 이제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사람 드브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발음이 좀 묘한데 프랑스 사람이어서요. 여기까지는 드인데 이게 막 중간에 묵음 있고 막 그런 거 봐서 이제 드브로이라고 해요. 드브로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업적으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예, 사실은 그 전 세계적인 천재 중 한 명인데 저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원래 되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거의 귀족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귀족이니까는 뭐였겠어요? 신나게 놀았겠죠. 여러분 그 재벌과 귀족 공통점이 뭐예요? 돈이 많다. 보통
공통점, 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뭐가 되냐면 변태가 돼요. 네, 변태가 돼요. 왜일까요? 너무 많이 놀아서. 네, 재벌하고 귀족은 뭐냐면 그 자신을 즐겁게 해줄 자극이 별로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요? 기분 좋으려고 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보통 인생은 좋을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좋을 때 더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시험 공부 확 죽으러 할 때 힘들잖아요. 시험 딱 끝나고 그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보통 안 좋은 게 더 길고요. 좋은 때가 순간이라서 좋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사람은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이 그냥 좋아요. 평생 제일 좋은 것만 먹고 맨날 승마하고 요트 타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하고 귀족들은 고사양 휴대전화 안 쓰는 거 아세요? 휴대전화 있잖아요. 휴대전화. 재벌하고 귀족들은 휴대전화 있잖아요. 막 별의별 기능 있고 막 이런 거 안 쓰는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현실이 더 즐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휴대전화 같은 이런 개인용 통신기구 인터넷 놓고 별의별 거 놓고 그거 이렇게 좋게 만드는 줄 아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현실이 괴롭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모바일 세상이나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의 나라를 펼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점점 고성능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휴대전화가 고성능일수록 고성능이고 그 휴대전화에 많이 매여 있을수록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지표가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자들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가 따로 있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재벌하고 귀족들만 사는 전화가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베르투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르투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가 안 돼요. 다른 모든 나라에서 다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베르투라는 전화기가 출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르투는 대당 가격이 그 한 대당 가격이 이제 그 엔트리 가격 가장 기본 모델이 1,000만 원이거든요. 기본 모델이 1,000만 원이에요. 기본 모델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디자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디자인은 끝내주게 좋아요. 이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베르투라고 한번 치고 이미지 한번 보세요. 디자인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전화기의 성능은 거의 샌드하고 엔드만 돼요. 그냥 샌드 엔드. 거의 통화만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뭔 실익이 비싸냐? 바로 이 전화는 훌륭한 디자인과 그다음에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 내구성이 좋아서 내부를 까면 기능이 훌륭한 게 아니고 부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가예요. 뭐 다양해요. 그래서 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부 부품들이 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장이 적어요. 튼튼하고 알겠어요? 튼튼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자들은 이걸 사서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하면 가격이 끝이 없어요. 튜닝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다이아를 막 박아요. 다이아를 막 박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왜 래퍼들 중에 이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미국 래퍼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얘들은 성능 좋지 않은 휴대전화를 쓰느냐? 왜? 리얼 라이프가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걸로 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막 피파 게임 하잖아요. 피파 게임하는 게 즐거워요? 가서 보는 게 좋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많으면요 거기 가서 보고 거기 뛰는 그 플레이어랑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돈 많으면 그 축구 선수랑 친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부자애들이 이걸 하고 앉았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재벌하고 귀족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생에 낙이 없어요.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인생에서 안 좋은 일도 없어요. 나는 날 때부터 귀족이 계속 돈이 많았으니까. 계속 행복해. 계속 행복.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봐요. 아무리 맛있는 햄버거도요. 아까 햄버거 먹었잖아요. 맛있었죠. 그거 앞으로 30끼를 그 햄버거를 계속 먹어라. 그럼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것도 하루, 이틀, 열일, 100일, 2년, 3년, 10년, 알겠어요? 20년 계속하면 인생이 즐거운 게 있을까요? 즐거운 게 없을까요? 즐거운 게 없죠. 그러면 사람은 즐거워야 살잖아요. 그럼 그 즐거운 거를 어디서 찾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뭐라고 해요? 그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죠? 저 변태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약간의 좀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질 때만 변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 범죄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러분 그 변태 성향을 갖는 사람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예요? 기조. 바로 연쇄살인마죠. 이 애들이 그걸 흉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사람을 죽였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경찰에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건 싫겠죠. 그건 싫겠죠. 아니 내가 직접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 기분을 맛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희생자를 납치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이 재벌하고 귀족 애들은 어떻게 그들의 욕구에 맞게 욕구에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업체도 범죄 업체겠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자를 골라서 어느 장소까지 다 감금을 해주고 세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재벌 애들 몇 명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장면들 막 녹화까지 해서 돌려보고 막 이래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재벌 귀족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마약 카르텔이요. 마약 보스 있잖아요. 여러분 멕시코 마약 보스들 돈 얼마나 벌 것 같아요? 1조. 멕시코 마약 보스들 이재용보다 돈도 잘 벌어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알겠어요? 물론 이제 좀 짧지만 뭐 몇 년 가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짧지만 그 돈 버는 동안에는 이재용 10배 정도 벌어 한 번에. 그러니까 그 특히나 마약 카르텔에 있는 그 꼭대기 있는 보스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것들 굉장히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약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경찰, 뭐 검사, 판사, 법조인들, 정치인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벌하고 귀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하고 귀족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재벌과 귀족들은 그들의 어떤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미쳐 날뛰면 우리에게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벌하고 귀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사회적으로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왜 어떤 경우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규제하고 알겠어요?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도 있다. 알겠어요? 보통은 이제 재벌 대기업 규제하면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은 해두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재벌하고 귀족들이 보통은 변태가 되는데 얘들이 재벌하고 귀족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잘 풀리면 뭘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날 좋은 거 먹고 맨날 좋은 거 하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막 여러분 예를 들면 여자를 사귄다고 쳐봐. 여자. 자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아니에요? 누구냐에 따라서 하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여자를 나는 아무 때나 골라야 되겠어요? 소중하게 골라야 되겠어요? 소중하고 신중하고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의 남자들은 나에게 평생의 즐거움을 줄 나의 여자를 정말 고민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고르고 해서 탁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랑 쫙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얘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카사노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쟤랑 자고 싶은데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가랑 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슈퍼모델급으로 예쁜 애랑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하룻밤 자고요. 그래 밥은 먹고 헤어져요. 그 다음날 쟤 예쁘네. 그 다음날 또 걔랑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게 오래가요?
그냥 뭐 아무 때나 있는 게 오래 가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그렇게 예쁘고 멋진 여자랑 자는 것도 즐거움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얘들아. 그냥 뭐냐면 매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랑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죽인다니까요. 칼로 찔렀을 때 애들이 비명을 지르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들. 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잘 풀리면 뭐 하게요? 행위 중. 행위. 바로 이 사람들이 잘 풀리면 공부를 합니다. 왜일까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가 주는 즐거움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즐거움은 한계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밥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하지만 그거를 계속 먹으면 맛있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쾌락은 그 끝이 있어요. 근데 그 공부의 쾌락에는 끝이 있다 없다? 공부에 처음부터 쾌락이 없대요. 그 공부의 쾌락은 그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데 공부의 쾌락을 느끼잖아요. 공부의 쾌락을 느끼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죠. 예, 공부는 한번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럼 즐거움을 느끼면 계속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돼. 계속 이렇게 돼.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큰 깨달음이 어릴 때 어떤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공부를 하다가 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거야?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나는 화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로 인류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어떤 순간 딱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화학을 공부하다가 이 화학에서 설명하는 이 이론 그리고 물리학에서 가리키는 이 이론이 인류 전체의 모든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어떤 깨달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딱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우연찮게 공부하다가 하는 순간 이게 머리에서 엔돌핀 나온다 이런 느낌 알아요? 뭐 갑자기 머리에서 있잖아요. 머리에서 뭐가 팍 해요. 팍 하면서 머리에서 뭐가 팡 터지거든요. 팡 터지면서 그게 요 뒤에 경추를 따라서 쫙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짤짤짤해요 진짜로. 짤짤짤 정말요. 예. 정말이에요. 그거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짤짤 우와 이게 눈이 확 커지면서 그 느낌이 있거든요. 난 그걸 느껴봤어요. 공부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때 그 느낌은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하면 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들 중에 잘 풀리면 뭐 한다고? 공부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공부로 빠졌던 대표적인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바로 티코 브라헤. 티코 브라헤가 누구예요? 케플러 선생님. 예, 바로 케플러에게 화성 움직임 데이터를 줬던 사람 있죠? 예, 그 사람과 그 다음이 바로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프랑스 귀족이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는 1도 안 해봤어요. 맨날 놀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인생이? 왜냐면 맨날 좋게 살다가 그래서 이게 뭐 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드브로이가 살던 시기가 20세기 초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주변에서 물리학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거예요. 물리학이 재밌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왜 그 TV에서 보면 요즘 대중 강연들 하죠.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강사 중에 뭐 설민석 이런 분들 그분은 역사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왜 그 범죄 심리학자들 나와서 범죄에 관련된 강의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문학에 대한 강의하고 뭐 하잖아요. 경제학 강의도 하고. 그럼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 초보자인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재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대중 학술 강연이 19세기 초반에는 뭐가 인기가 있었냐면 바로 물리학이에요. 그런 식의 설민석과 같은 대중 강연 스타 중 20세기 초반에는 물리학자들과 화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급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물리학자들과 화학자예요. 20세기 초 영국 같은 데서는.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래서 사람들 그냥 뭣도 모르고 진짜 뭣도 모르고 물리학 재밌다 이렇게 한 거예요. 드브로이가 세상 재밌는 것도 없는데 그거나 해볼까? 해가지고 대충 원서 써가지고 파리 이 대학에 들어가요. 왜냐면 돈 많으니까 돈 쓰면 바로 들어가니까요. 돈 다 써요. 그런데 적성을 찾은 거야. 적성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이거 막 맨날 요트 타고 막 쭉쭉빵빵 미녀들이랑 요트 타고 승마하고 술 처먹고 하는 것보다 물리학이 재밌다 이러고 한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요. 그래서 막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네. 석사도 해볼까? 석사해요. 석사도 막 해요. 하다가 석사는 마지막에 석사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석사 논문을 딱 썼어요. 석사 논문 딱 쓴 다음에 딱 공부하고 나서 이 정도면 물리학은 됐어. 졸업해요. 그걸 뭐 하느냐? 다시 또 귀족으로 살아요. 귀족으로 살아요. 그 이후로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냥 귀족으로 살아요. 그리고 뭐 애들도 낳고 손주 낳아요. 그래 어느 날 60살 되던 해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요. 귀족으로 사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드브로이시죠? 그래서 예 그런데 그 귀하께서 그 석사 학위 논문으로 썼던 게 이번에 그 노벨상 수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스웨덴으로 좀 와주셨으면 해서 정말요?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드브로이처럼 알겠죠? 준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전 별로 안 불어요. 저는 친구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드브로이의 이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드브로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밥 먹고 와서 졸릴 텐데. 자, 싫어요. 끝.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그러면 이 드브로이의 생각. 바로 입자 역시 파동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파동적 성격을 갖는 여러 실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실험 데이터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회절 혹은 리드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각각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묘한 실험 결과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봐. 이런 어떤 이런 바닥이 있다고 칩시다. 바닥에 물 있잖아요. 물을 뚜루룩 떨어뜨린다고 쳐요. 그럼 이거 탁 맞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사방팔방으로 튀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이 물이 사방팔방으로 튈 때 우리는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는데 특별히 어느 쪽으로 많이 튀고 특별히 어느 쪽으로 안 튀고 하는 선택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다 튀지. 이렇게 이런 물건이 뭔가를 막고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 데나 다 튈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면에다가 물이 아니라 전자를 부어봤어요. 전자를 후두둑 부어가지고 전자가 탱 맞고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튕겨 나와서 그 튕겨 나오는 패턴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맞고 전자들이 사방팔방으로 튀는데 어떤 각도에서는 전자가 많이 튀고 어떤 각도에서는 안 튀고 또 어떤 각도에서는 많이 튀고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전적으로 파동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입자라고 알고 있던 거예요? 입자라고 알고 있던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입자라고 알고 있었던 녀석의 이런 성격이 관찰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성격을 어떻게건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인양반이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해가지고는 그 뭐냐면은 묘한 수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이 입자의 성격을 파동적으로 설명할 때
필요한 물질량, 물질파 표현, 물질량인 자, 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찾았어요?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참고로 빛 에너지 광량자 표현. 자, 광량자 에너지 표현 내가 저번 시간에 외워라고 했죠? 빛 에너지 광량자 표현 기억나요? 자, 한번 읊어볼게요. 자, 뭐냐? E는 뭐였죠? E는 뭐였어요? 처음 외울 거. E는 뭐였어요? 바로 H뉴. 그 다음 이거 이번 시간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 람다분의 HC. 그 다음 PC.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이게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고 여기에 있는 이 P가 그 광량자의 운동량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죠?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이라고 얘기하나 광량자라고 표현하나 이건 고전적으로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고전적으로 파동이었잖아요. 빛이라 얘기하고 광량자라 얘기하건 어쨌건 광이니까 고전적으로 뭐였어요? 파동인데 운동량은 고전적으로 누구의 성격이에요? 입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의 광량자 운동량을 얘기한다는 것에서 바로 빛 파동의 입자적 성격이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드브로이는 이걸 딱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는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계산을 막 해. 그러니까 요 단계는 이제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막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건너뛰고 결과만, 알겠죠? 결과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램다는 램다는 HMV. 저런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의 관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C가 뭐였죠? 빛의 속력이었죠. 광속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약분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광량자 운동량이 램다분의 H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어찌 보면 이 운동량하고 이 파장을 자리를 바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M은 그 입자의 질량이고요. 이미 입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지금 원래 그 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MV라고 쓴 건 뭐냐면 이건 그 입자의 선 운동량이죠. 맞나요? 네. 선 운동량. 으로 뭘 표현한 것이다? 그 입자의 파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식이 바로 뭐다? 드브로이의 그 유명한 물질파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 같은 그런 고전적 파동만 저 관계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질량을 가진 입자도 이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를 막 열심히 수학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 놓은 결과를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수식 뭐라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외우라고 했지?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외워야 돼, 외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그럼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작년 수업 교재도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 수업 교재도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알기 위해 두 번째 이 뭘 해볼 것이냐. 바로 정상파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정상파 배운 적 있는 사람? 물 시간에 정상파 배웠죠? 이하나 정상파 안 배웠어? 저는 몰라요. 아 몰라요? 지하나 정상파 모르겠어요. 동현? 동연이. 동현? 아, 동현? 이거 외우고. 동현 정상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네. 자, 정상파라 하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상파라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왜요? 자, 그럼 잘 봐요. 웨이브는 우리가 파동할 때 그 웨이브고요. 스탠딩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쓰다. 스탠딩이 요건 무빙이잖아요. 이게 스탠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정상파는 뭐냐면 특정 영역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파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 영역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파동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정 영역에 갇혀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파동.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다. 바다요? 파도는 넘실넘실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도에 있던 게 휩쓸려서 해안가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파도는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존나히 재수 없으면 그 왔다 갔다 하는 파동끼리 중첩이 돼서 그 파도 사이에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상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도에 휩쓸리면 배가 두동강이 나요. 네, 두동강이 나요. 굉장히 위험한 파도거든요. 엄청 위험한 파도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볼 일이 없는데 이제 아주 망망대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파도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건 우리가 실제로 보기 어렵고요.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성격을 갖는 파동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바로 현악기요. 현악기. 이거 바이올린 배워본 사람? 없어요? 기타 배워본 사람? 이거 악기 아니고? 피아노 쳐본 사람? 피아노도 현악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피아노 건반악기인데 건반악기는 무슨 악기와 무슨 악기를 더한 거예요? 타 플러스. 네, 타악기와 현악기를 더한 거죠. 그걸 건반악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피아노는 감춰져 있어 안 보이는데 이게 딱 열면은 땡 때리면 뭐가 공이 이제 쇠줄을 빵 때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현이 어떻게 돼요? 떨죠. 그게 정상파예요. 왜냐하면 현악기에 현이 떨면서 그 웨이브가 어디로 도망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줄을 매달아 놨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악기가 떠는데 걔가 어디로 도망가면 그 줄이 끊어진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악기 현상이 바로 정상파의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현악기를 예로 들어서 정상파를 좀 개념화해 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정상파고 이 정상파가 생성되는 조건.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생성되는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양끝이 고정된 선형의 현에서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양 끝이 고정된 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L로 쓴 게 바로 이제 현 길이입니다. 그래서 현 길이가 L로 고정되어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이때 이게 기타 줄이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탕 튕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실험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부산 갖고 나왔었는데 그때 물리 시간에 물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운동장 나가서 줄넘기 있죠, 줄넘기 줄 잡고 막 흔들어 가지고 이거 정상파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물리 실험이었는데 되게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운동장 나가서 이게 뭐냐면 여기 한 명 잡고 여기 한 명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어서 여기서 웨이브를 만드는 거예요. 한쪽이 양쪽에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이걸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얘가 어디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갇힌 영역 안에서 웨이브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걸 정상파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웨이브 중 어떤 웨이브가 있을 것이냐? 바로 이런 웨이브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런 상태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웨이브를 만들 수 있죠. 이해했어요? 즉 사람 한 명 여기 잡고 한 명 입이 잡은 다음에 양쪽에서 이렇게 흔들면 줄넘기가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 뭐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 이 양쪽에 줄을 잡은 사람이 흔드는데 좀 세게 흔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시연? 시연 이렇게 자꾸 흐뭇한 미소를. 아니 쌤. 어? 또. 네. 아니 이제 진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이거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만면에 표정이 흐뭇해가지고 왜 뭔가를 뭔가 생각하는 듯한. 네. 아닌가요? 네. 이상하다. 마른 남자 여가.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른 남자 이거 대박인데 뭐. 아니 뭐. 그런가요? 자, 그 다음 좀 더 세게 흔들면요. 요렇게 그 다음 또 세게 흔들면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최고예요. 사실은 이 이상은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연결을 해가지고요 기계에 엄청나게 고에너지를 주면 이런 것도 실제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정말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웨이브를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웨이브들은 어디 도망가요? 여기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정상파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럼 잘 봐. 웨이브 파형이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원래는 이 웨이브가 여기까지 확장되는 전체 파장의 절반이었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 됐겠네요. 맞죠? 네.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는 요렇게가 하나의 파형이 되는 거죠.
요게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파형이겠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하나의 파형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하나의 파형일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파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보시다시피 파장이 위로 갈수록 점점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짧아. 점점 짧아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선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요. 이 상태에서 위로 갈수록 고에너지예요? 저에너지예요? 위로 갈수록 고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이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진짜로. 그래서 물리 선생님들이 그때 우리 반에 있었던 학생들 전부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건 쉽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이현아 저 줄넘기 잡아요. 살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저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보고 어떻게 하냐면 자 미친 듯이 시작 이렇게 해. 이게 돼요. 정말이에요.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돼요. 이건 박자가 또 맞아야 되고 해서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해보면 아 위로 갈수록 엄청나게 고에너지다.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 나타나는 파형을 각각 그냥 똑같이 람다 하는 것보다는 1, 2, 3, 4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끝나겠어요? 계속 확장할 수 있겠어요? 계속 확장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격은 바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 n 1이죠. 그럼 만약에 1 넣으면 그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2 넣으면 이 상황이고요. 3 넣으면 이거고 4 넣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외울 때 현 안에 주어져 있는 정해진 현 안에 파장의 절반이 자연수 개수만큼 들었다. 이렇게 외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현 안에 파장의 절반이 한 개만큼, 현 안에 파장의 절반이 두 개만큼, 현 안에 파장의 절반이 세 개만큼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해진 현 안에 파장의 절반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절반이고 요게 절반이고 요게 절반이고 요게 절반이잖아요. 그게 자연수 개수만큼 그 절반짜리가 한 개 들어가거나 두 개 들어가거나 세 개 들어가거나 네 개 들어가거나 n 개 들어가거나 아시겠죠? 어떻게 외우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식을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거 관련해서 나옵니다. 물론 뭐 물리 시험은 아니라서 저 현 안에 정상파가 만들어진 조건을 쓰시죠.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저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수식을 꼭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쟤는 물리 시간에도 배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또 지금 몇 시죠? 3시 2분이요. 아, 그러고요? 그러면 커피를 먹으러 갑시다. 그럼 안 먹어도 되겠네요.
자, 갑시다. 뽀봉.